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왼쪽에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가까이 대야 돼요. 네, 가까이 대고. 네, 가까이. 이 화음과 조화 때문에 마이크 성능을 전부 다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아닌가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 예. 지금 제 앞에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예요? 독서부터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그냥 편 거야. 왜 나한테? 독서부터 해야 돼요. 독서부터. 아, 그래요? 네, 독서부터 해야 세훈 쌤이 바쁘대요. 예. 아니 뭐 바쁜 건 아니고. 자,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에요. 나중에 말할게요. 저거 좀 아쉬운 소리 좀 해야 돼서. 예. 아니, 오늘 책은 뭐죠, 세훈 쌤? 오늘 책은 신기관입니다. 누가 쓴 거예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신기관이라는 예, 예. 근데 청취자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까지 방송을 했던 모든 책을 사실은, 읽지 않고, 그러니까 전주에 읽지 않고 방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봤던 책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방송을 하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 책을 못 봤습니다. 미리 밝히고 시작합니다. 이 책을 보신 분은 세훈쌤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도 얘기하면요. 저 이거 아마 이걸로 얘기하면 저 할 얘기 꽤 많았을 텐데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어요. 이거 한다고. 너무하잖아요. 이거 진짜. 자꾸 얘기하면은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데 사실은 아니 이건 재원 쌤 정도면 그냥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같은 수준이 저희가 됐으니까 양해 말씀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제 사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요즘 한참 유행하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거기 TV에도 다녀오신 거예요? 나오던데. 네,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제 이 블라디보스토크 다녀요. 근데 뭐 사실 블라디보스토크 하면 되게 그 느낌이 유럽 같고 소련 같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연해주예요. 저는 유럽 같지는 않은데요.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냥 연해주 같은. 연해주야. 거기 뭐 텔레비에 자꾸 뭐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뭔가 이렇게 환상을 갖고 가는데 거기 그냥 연해주예요. 근데 그 서양의 슬라브 계통의 그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백인들을 보는 거죠. 백인들이 또 백인들의 집의 양식을 짓고 사는 동네. 그러니까 연해주가 굉장히 중국풍이 아니라 소련풍, 러시아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출발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다녀왔는데 생각외로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러는 바람에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기관이라는 책은 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주마라는 식당이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 TV에 나온 식당을 잘 안 믿거든요. 근데 한번 꼭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여행사가 데리고 가는 식당을 절대 가지 마시고요. 주마라는 식당을 꼭 가서 킹크랩을 들어보세요. 저는 원래 각각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가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각각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뱅기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뱅기가 몇 시간 정도 걸려요? 한 4시간? 1시간 40분. 진짜? 그래야 돼. 1시간 40분이에요. 그 저기 말 나온 김에 진짜 가까워요. 끝나고 한번 보내주시죠. 같이 가든가. 난 또 한 번 갈 생각이 있어요. 같이 가시죠 그러면. 원래 여행이라는 게 한 번 더 가면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맞아요. 2박 3일 다녀왔는데 이번에 다시 가면은 여행사 안 끼고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마라는 데 가가지고 꼭 킹크랩을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면 제가 각각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옛날에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먹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킹크랩 하는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뭐 가족들이랑 같이 킹크랩 해도 되고요. 치즈가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즈 계통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좀 한번 먹어보시면 치즈 덕후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값싸요. 왜 둥그런 우리 마이크 같은 둥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직경 10cm짜리 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조각돼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하잖아요. 근데 그게 2,000원이더라고요. 보드카가 그렇게 싸다던데요. 보드카는 벨루가라는 보드카가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저도 TV에서 봤어요. 네, 보드카. 뭐 필요하세요? 안 아니, 필요하시면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아니요. 어차피 저기 조만간 저희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아니 보드카 필요하면 내가 보드카 사왔어. 아니 왜 그러세요? 같이 갈 거서 또 먹을 건데 왜 그래요? 뭐. 남자랑 같이 가서 3시간은 정말 그림이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예, 뭐, 재밌었고요. 예, 어쨌든 그런 어떠한 개인적인 어떠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오느냐고 청취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고 되게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과 관계 때문에 갔었는데, 의외로 그 공간이라는 곳이 또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좀 다가왔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베이컨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경험 없는 철학자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베이컨의 여러 저작들 중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호쌤? 베이컨의 책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이 신기관이라는 책이 원래 제목이 이게 노움, 그러니까 그냥 라틴어 발음으로 하자면 노움 오르가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V를 발음을 하면 노붐 오르가눔 이렇게 돼가지고 새로운 기관, 정말로 기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기관인데 이거를 번역본에 따라서는 신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번역본 제목을 붙인 번역본들도 있긴 한데 원래 제목은 기관이 맞죠. 기관이 맞고 처음 저작의 언어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는 라틴어 직접 번역은 없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게 괜찮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23,000원이네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도 논리학 저장을 이제 오르가논이라고 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 논리학 저장이 오르가논이잖아요. 오르가논이죠. 뭐 그걸 제가 모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올가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걸 모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히라버에서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라틴어로 넘어오면서 오르가눔이 됐고 거기다가 노붐이라고 해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 리노베이션, 이노베이션 할 때 그 노브에 들어가는 게 새롭다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라틴어로 써 있는데 이 사람이 1620년에 저작 하나를 크게 내는 게 대혁신이라는 저작을 내면서 6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2부에 해당이 되는 저작이에요.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한 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연과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거의 가장 처음으로 귀납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강조한 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베이컨 하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얘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렇죠. 네. 약간은 조금 말이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자연과학 쪽, 그러니까 약간 인문학적 성향을 가진 자연과학도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씩은 봐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책을 제가 학생하고 같이 읽었었거든요. 고등학생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 자연과학 쪽 수학도 되게 잘하고 자연과학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친구는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읽었어요. 누구예요? 이니셜만. KJI. 이럴 때는 그냥 K군 아니고는 JI 이렇게 K군. 예, 그렇습니다. K군인데 K군이요? 예, K군이요. 걔가 성이 김씨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3번이나 읽었구나. 예,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뭐 로직이 있어서 뭐 로스쿨 가겠네요. 예. 이 책을 3번 정도 보고 뭐 귀납법을 재밌어할 정도면은 어떤 논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식에 대해서 자, 그럼 이 책은 좀 고등학생이 봐야 되는 그런 책이죠? 예, 중학생이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어려울 고등학생이 볼 때도 고등학생들 중에서 약간 상위권? 그러니까 책을 좀 어느 정도 읽었다 하는 친구들이 봐야 2권에 가서 지루하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1권은 사실은 그 2권만큼 지루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 텐데 2권에 들어가면은 실제 어떤 사례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서 되게 그 부분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재미없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1권 정도는 그래도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베이컨 하게 되면은 뭐 저는 뭐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베이컨의 최후가 가장
드라마틱하죠. 최후는 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베이컨이 원래 그 아버지가 법률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법률가는 어떤 귀족들의 어떤 수발을 듣는 거라 지금 어떤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양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변호사와 의사가 사실상의 어떤 직업적 형태의 권위를 획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변호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의 어떤 핵심 지배계층이 아닌데 그렇죠.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엄청난 지적인 열망과 더불어서 굉장한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고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재능을 바쳐서 성공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탐구 정신이 뛰어나고 이 책은 전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경험론 철학을 제시할 만큼 굉장히 어떠한 경험과 실험,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겨울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눈밭에 뒹굴고 있는 닭을 봐요. 닭이요? 닭. 진짜 닭.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요즘 많이 예, 먹는 닭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갑자기 마차를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닭을 잡아 배를 가르고 눈을 집어넣으면 과연 저 닭이 부패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내립니다. 내려서 닭을 잡습니다. 불쌍한 닭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이제 실험을 당하고 해부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눈을 이제 집어넣는데 그 실험의 과정 중에 이제 닭의 원혼이 이제 그 깃들었던지 베이컨이 감기에 걸리게 되고 그 감기가 폐렴에 발전해서 베이컨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론자의 그 어떠한 최후보다도 당당하고 실험과 관찰의 정신을 충만히 가졌었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결국 그런 프란시스 베이컨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근데 있죠. 예. 충분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열이라는 게 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냐 바로 이런 그거예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동물들은 과연 그런 열을 가지고 있느냐? 동물들이 동물들한테 열이 발생할 때 혹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없을까? 이런 얘기가 책에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물이라는 것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열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가 열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뭐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서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대 정신과 근대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토대를 놓았던 철학자로 평가받고 추앙받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태생으로 보면 되게 금수저인데요. 그렇죠. 아버지가 예, 변호사였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아버지가 귀족이에요. 예. 그리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고 하원 의원이 됐는데 그게 23살. 그리고 나서 1607년에 법무차관, 1613년에 법무장관, 네. 그다음에 대법관도 되고요. 굉장히 출세와 완전히, 성공을 향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요. 네. 그렇네요. 이 사람 되게 출세가 강한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주변부 사람들은 이제 막 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욕망 있는 욕망 덩어리 삶을 살았던 분. 그런 분이 마차에서 내리긴 왜 내려, 그죠? 뭐 은퇴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하기 좀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던 것을 이 책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계속 대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나요 사람들한테. 이게 습관을 좀 잘 들여주세요. 마치 우리가 무슨 아니 이게 자꾸 이렇게 제가 여기다 대고 웃으면 제 웃음소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차라리 그 이상한 웃음소리 들려주시고 야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고 2권은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쓰다가 아마 말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어로 쓰여 있어요. 보통 이 당시에 라틴어가 유럽에서는 지금의 영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영어로 저작하거나 자기네 나라 언어로 저작하지 않고 라틴어로 보통 쓰는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라틴어로 지금 저작이 돼 있었고 이 번역은 영어 번역을 번역하셨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번역에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그 우상 있잖아요. 네 가지 네네네. 우상. 뭐 여기서 얘기하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렇게 네 가지. 맨날 네네. 수능 지문에 진짜 많이 나오는 그 네. 우상에 대한 얘기가 편견과 선입견이다 예, 그렇죠. 라는 것만 알면 예. 돼요. 그게 그러면 책이 끝났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죠. 그래야 합종으로 서울대 가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능에서 한번 봤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 1권 정도는 되게 친숙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 사람이 학문을 하는 목적 자체를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다 멋있는 라고 거 얘기를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연을 이해하는데 자연을 이해를 왜 하냐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대 정신의 출발점. 예, 근대 정신 예. 그런 거잖아요.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지금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은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까지는 논리학이라는 걸 딱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이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 논리학이라는 건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비교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연역법이라는 건 새로운 지식을 주질 않는다. 귀납법이라는 것만 가지고 귀납법에 의해서만 새로운 지식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말고 새로운 논리학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제목을 신논리학이라고도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논리학이라는 게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관이라는 의미로 지금 제목을 붙이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 첫 번째 1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상 얘기가 다예요. 4개의 우상을 얘기를 하면서 종족의 우상. 그러니까 종족의 우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항상 인간을 베이스로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걔도 인간처럼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금붕어를 바라볼 때도 얘도 인간처럼 행동하고 금붕어도 IQ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인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둔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단 한 가지가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지성이라는 건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 거기에 뭔가를 비추면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왜곡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 동굴의 우상은 정말 개인적인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 때문인 것도 있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편견이 생겨난다라는 게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동굴이 있을 때 참된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계속 흐려진다라는 의미에서 동굴이라는 걸 설정을 해놨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시장에 가면 왜 우리가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평소의 근황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를 서로 간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럴 때 서로 오해가 생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 때문에 공허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우상이 되는 거고 극장의 우상이 이 사람이 철학자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철학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학설들 같은 것들이 잘못된 증명 방법들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극장의 우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기존의 철학 체계라는 게 극장에서 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가 더 현실처럼 막 그려내고 너무 심감나게 그려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진짜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의 우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철학 체계를 봤을 때 그게 너무 멋있게 우리 생활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우상을 놓고 나서 자연을 해석하는 문제는 이런 우상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참된 귀납법을 알기만 하고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우상을 일단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참된 귀납법이라는 걸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연을 해석하려면 경험으로부터 공리를 추론하고 그리고 공리로부터 다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1권을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2권은 사실 내용을 정리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2권에서는 실제 사례를 막 쭉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사례를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열의 존재표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고 열의 부재표, 그러니까 열이 없는 곳, 이를테면 열의 존재표는 햇빛, 번개, 뭐 증기, 불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열의 부재표는 달빛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런 열의 비교표라는 것도 있는데 동물의 열이라는 건 움직이면 올라가고 신체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고 태양은 지구에서부터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가 더 뜨겁다, 멀리 있을 때는 덜 뜨겁다 이런 거 갖고 열의 비교표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열은 대체 뭐냐라는 것에 귀납적 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관찰한 몇 가지의 사례들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왜냐면 그때는 우상, 아까도 얘기했던 동물의 우상이나 여러 가지 우상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사례를 다 모아야 그 사람한테서 진짜의 지식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되게 그럴듯해요. 실험 통계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간과하는 게 뭐냐면 비판 지점이기도 한데 양적으로 그 어떤 자기가 관찰한 내용들을 양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다른 것들도 있지만 물리학에서 수학이 하는 역할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형상, 전기 이런 말을 작용이나 효과라는 용어로 바꾸긴 했는데 이게 수학적인 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것과 참고해서 뭐 여러 가지 양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계측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발해내는 게 이제 뭐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단초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저작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뭐 숨어 있는 유럽의 천재라는 네. 평가를 받는 분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과 함께 그 근대 철학자로 알고 있는 데카르트, 파리 때문에 귀찮아서 좌표를 발명하신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왜 이런 것만 알지? 뭐 귀찮았다기보다 이렇게 그냥 심심했던 거죠. 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죠? 아니, 파리가 날아가서 날 막 해. 그래서 파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저 파리의 위치를 기하학적인 이 파리의 3차원적인 그 위치를 대수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놓고 좌표를 표현을 한 거잖아요. 2, 3, 5 하면은 대수적 숫자로 이 공간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참 웃기고 멋진 사람인데 청취자분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근대 철학의 어떤 태두이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양대 철학자로 많은 평가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험론의 베이컨, 합리론의 데카르트 예. 하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동시대 인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데카르트보다 100년 전 사람이죠. 예, 앞섰죠.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데카르트 저작에 나는 이 책을 존경하는 베이컨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던데 저 거의 그런 것만 기억해요, 저는. 데카르트 모르겠어요. 데카르트 저작을 항상 읽다 포기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 진짜 너무 인생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팔이나 잡는 사람이 재미있겠어요? 딱 하나 재밌게 읽었던 게 방법 서설은 재밌게 읽었는데 나머지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베이컨은 딱 봐도 인생 자체가 버라이어티하고 재밌잖아요. 사람이 막 웅원한 느낌이 나고 뭐 어쨌든 그런 형태의 어떤 내용들로 제 생각에는 뭐 공대나 자연과학을 추구하는 수학과 수학과 학생들 좀 필독서가 아닐까 싶네요. 주요 대학 입시에서 뭔가 수학과를 준비한다거나 공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책이 인문학적 융합을 내가 갖고 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적 저서가 아닐까. 독서 목록에 좀 있으면 굉장히
여러 의미 군데로 있는, 예. 연결하기가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인문계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과학 쪽이랑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걸로 보여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네. 과학 쪽은 이제 이런 논리학이 과학 쪽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기도 되게 좋은 책이라서 양쪽에 다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약간 이제 나온 얘기로 하면은 인문학에서 예를 들면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은 사실 요 책에 아까 나왔던 얘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학문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요즘 경향이라는 것이 양적인 방법으로 네, 그렇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프로세스라는 게 여기 비슷하게 나온 대로 가설을 세우고 저 가설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내용 이해가 있다면 그런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베이컨 자체가 이제 측정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시카고 대학인가 어디 가면은 뭐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버려라 뭐 사회학도 이런 게 뭐 써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사회학 분야가 예전에는 이제 다루는 대상이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 게 있잖아요. 네. 그치? 뭐 행복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과학적인 실험 방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물리학과 비슷하게 실험과학과 비슷하게 가설 아까 예를 들어 가설 설정과 관찰을 통한 검증으로 되는데 그걸 하려면 수량으로 측정이 안 되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그 조작적 정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측정될 수 없는 것들을 수로 측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뭐 행복에 대한 거는 측정할 수 없는데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뭐 바꾸는 식으로 조작적 그렇죠. 정의라서 행복의 연구 지표들을 가져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치?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특히 제가 볼 때는 과학도 과학인데 이제 사회과학 지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뭐 그 괜찮은 책인데 읽지 못하고 방송에서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그러니까 다 읽지는 못해도 1권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래 제목이 아포리즘이라는 얘기가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 예. 뭐냐면 잠언이라고 하니까 되게 짤막짤막하게 글자가 이렇게 단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하나의 줄거리로 읽지 않고 그냥 그 단 하나하나씩을 이해해가면서 읽어도 되는 책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데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또 게다가 또 이렇게 잠언이다 보니까 되게 그럴듯한 말들이 여러 개가 써 있거든요.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책이죠. 읽다 보면은 맞아 진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책이에요. 이런 거 몇 개 외워놓고 있으면 이 사람 좀 유식한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책이. 제가 아까 계속 이 책 안 읽고 버티려고 주변 막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멋있는 거고 다른 애들한테 야 심리학 실험 방법론 책이나 읽어라 뭐 그러냐. 네. 청취자분들 뭐 저희는 이제 그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예고 방송을 해드렸지만 가능하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책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그 독서 방송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독서가 뭐 굳이 뭐 서울대가 제시한 책만 우리 학생들이 읽어야 되냐. 그것도 있고 서울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책이 너무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어려워.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대 그 100개 도서에 토지 들어가 있어. 토지 20권이거든요. 저 아직 16권 읽고 있는데 그건요. 끝나질 않아. 그 은퇴한다는 책이에요. 그 성인이 그 책을 읽는다는 거는 은퇴 혹은 휴직. 예?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변호사 나가기 전에 해외로 1년 6개월 연수 보내줄 때 그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아니면 이제 예. 그게 직업이거나. 그러니까 그 사실은 책이 불가능하죠. 진짜 거기 나와 있는 목록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던지는 거예요. 뭐 각자가 각자한테 중요한 책을 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문학을 전공했다면 뭐 토지는 한번 네가 읽고 뭐 거기서 뭔가 영감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는 있겠죠. 도서 그들은. 목록에다 토지 집어넣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그거 방송하실 거는 아니죠? 저희 안 합니다. 안 하죠? 저도 사실은 제가 소설을 별로 그 대학 때라든가 이후 읽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사실은 토지를 거의 이제 그 근 10년 내에 읽었어요. 읽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홈쇼핑에 나온 거를 제가 충동 구매를 해서 저는 사실 홈쇼핑 잘 보고 잘 사거든요.
예, 저 홈쇼핑 사가지고 저 잘 사요. 홈쇼핑에서 진짜 매우 비싼 것도 사봤어요. 좀 꽤 비싼 것도 사봤어요. 근데 이제 홈쇼핑에서 이 토지를 딱 하길래 그 세트 부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김약국의 뭐 딸들도 막 주겠죠. 주고 막 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중에 그 김약국의 김약국의 딸들이 딸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 당시 한참 솔약국집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조진웅이 이제 어. 처음 브라운관에 데뷔하는 그 작품에 제가 그래서 그냥 그걸 사서 일단 꽂혀놓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예, 진짜. 근데 재밌으니까 봤지. 그래서 그 책 다 보고 통영 갔었어요. 전 통영 가고 싶어졌어요. 지금 읽다 보니까. 토지를 읽다 보면 통영을 가게 돼요. 가야겠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들었어요.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그 토지에 대한 어떤 박경림 선생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다 보면 사람 정말 통영에 가고 싶거든요. 한 번쯤 뵙고 싶고 한 번쯤 인사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서 아마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시고 뭘 먹다가만 오시게 될 것 같은데 먹어도 사실 되게 통영이 좋거든요. 이 수도권 되게 좋은 도시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통영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번에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갔잖아요. 통영 같아요. 통영이 한국의 나폴리라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나폴. 블라디보스토크도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리 밑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꼭 통영 거리에 비슷해요. 느낌이 아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 갔다 얘기하는데 왜요? 부산은 그래도 국제적 항이고 규모가 달라요. 부산 갔다는 표현은 이제 가이드들이 부산 안 가봐서 그런 것 같고요. 예, 통영 같았어요. 제 느낌에서는 통영의 어떠한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과정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익숙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정치선배들 죄송합니다. 책을 안 읽어서 자꾸 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베이컨을 모르진 않는데 갑자기 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기관이라는 책을 안 읽고 아는 척을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까지 계속 드립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미있었다 막 이러면서 자꾸 저희도 막 유혹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저희는 이제 이 서울대에서 발표한 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취지로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가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적인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책을 좀 소개하는 그런 어떤 의미들도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진화하고 있다. 교육진담 독서방송이 약간 이런 방식의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적인 어떤 느낌으로 물론 그 전에 저희가 했던 책도 서울대 필독스에 추천된 책들이 많이 있죠. 있거든요. 예, 근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이제 시작한 첫 번째 책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이런 계통의 학생들이 도전에 범직한 책 신기관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저작이었습니다. 자, 뭐 마지막 마무리 두 분 좀 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나오는 그 서울대 추천도서 100선에 나오는 책들은요. 사실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책들의 제목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아쉽다기보다 잘 못 들어봤을 법한 책의 제목들이 자연과학 쪽 책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자연과학 쪽 책들이 진짜 좋아요. 그 만들어 놓은 그 목록의 책들이 진짜 좋아요. 사실 문학 쪽보다 자연과학 쪽의 책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좀 꼼꼼하게 읽으면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을 테니까 적어도 자연과학 쪽은 한 번쯤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송을 여러 번 진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완쌤도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죠. 예, 마지막인데 좀 진지하게 할게요. 네. 아까 이제 비슷한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요 저작을 통해서 사실 논리학과 깊게 관련된 문제이지만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전에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을 해석했던 것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관찰을 중심으로 과학이 나타나는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런 지성학적인 맥락 또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흔히 과학적 방법론 같은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읽으면은 아주 제가 볼 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얘기가 수능 비문학에 계속 나오죠.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아마 이 책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독서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주요대학 입시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책이다. 특히
수학과 그리고 뭐 자연과학을 추진하고자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좀 지어드리고요. 저희 방송이 앞으로도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두려움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제가 뭐였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방송을 전부 다 책을 읽고 이 방송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저희가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일단 이 방송의 범위를 넓히겠다. 그런 어떠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청취자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추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진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진담 수요 독서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